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였다며 지역 내 안보 불안을 높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도발은 북한을 더 고립시킬 뿐이라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 2차 대전부터 한국전과 베트남전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를 구한 전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Others who stood against communism in Korea and Vietnam. These warriors fought for our freedom and the freedom of others. 미국 현충일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국무부는 규탄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 관련된 기술이 포함돼 있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정박 국무부 대북 고위관리가 한국과 일본 대화 상대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며 북한 도발에 맞서는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행동이 한반도 안정을 해치고 고립을 심화시킬 거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강조해왔습니다. We urge Beijing and Moscow to use their influence to encourage DPRK to refrain from that behavior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주한미군을 관할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 등 동맹과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미국 영토와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인도태평양 사령부 모두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오늘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이 아닌 잔으로 팔 수 있는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됩니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서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눠 담아 파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서 잔술 판매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CJ 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와 BYC 완주 물류센터를 올해 1호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제도는 첨단 자동화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지정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모두 45개소를 인증했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상장을 추진합니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주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가치는 3,500억 원에서 4천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재표결은 제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됩니다. 오늘 본회의엔 야권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은 막바지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부결 당론과 반대표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이탈표 17명이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 지금까지 특검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모두 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특검은 진영 논리가 아닌 양심의 문제라며 이탈 표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본회의 직전 회의장 입구에서 특검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여당을 상대로 찬성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재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국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라파 난민촌에서 무려 45명이 숨진 것은 공습이 아닌 이후에 일어난 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명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며 하마스 쪽으로 책임을 돌린 것입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사건을 비극적 실수로 규정했습니다. ולמרות המאמץ העליון שלנו שלא לפגוע בבלתי מעורבים,
קרתה לצערנו אמש תקלה טרגית. אנחנו חוקרים את המקרה, אנחנו נסיק את המסקנות, כי זו המדיניות שלנו.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하마스 지휘관을 노린 공습이 있었고 이후에 일어난 화재로 난민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습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결국 하마스가 책임질 일이라는 겁니다. According to initial reports, these are initial reports, a fire broke out after the attack, which appears to have taken civilian lives. Civilian casualties are desperately sad, but this is the war Hamas wanted and started. 가자지구 보건부와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26일 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라파 텐트 난민촌에서 여성과 노약자 등 수십 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최고 법원인 ICJ, 국제사법재판소가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긴급 명령을 내린 지 이틀 만의 일이라 국제사회의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독불장군 같은 이스라엘의 행보에 우방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스페인 세 나라는 이스라엘의 ICJ 명령을 준수하라고 압박하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Norway recognizes the state of Palestine effective from tomorrow. We do that because it's the right thing to do, but even more importantly because it's the right time to do it. 맹방인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권리가 있다고 두둔하면서도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DGB 대구은행의 미얀마 현지법인 직원들이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은행 측은 21일 미얀마에서 DGB 마이크로파이낸스 현지인 직원 2명이 무장 괴한에게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측은 직원들이 업무 관계로 피격 현장 주변에 있었고 미얀마 반군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지 법인이 유족에게 긴급 장례 비용을 지원했고 미얀마에서 당분간 외부 영업을 중단하고 안전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3국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됐는데 경제부문 성과로 이 FTA 확대가 언급된 부분에 주목을 해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이제 당대에 들어가서 2000년대 뭐 협정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다른 나라 주요 거점 국가들이랑 하다가 그 다음에 거대 경제권 뭐 미국이나 EU랑 하다가 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자유무역 협정이 향하고 있는 곳이 이제 한일중이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사실은 가까운 나라니까 오히려 자유무역 협정하기 더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세 나라들 사이에 지금 이제 엮여 있는 관계들이나 갈등 관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의 최종 단계로서 한일중의 자유무역 협정을 지금 추진하는 단계 그리고 이번에 회담의 결과로 뭐 일부 뭐 진전을 보인 부분도 있는 단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국 간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논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또 성과로 도출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냐 우려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FTA는 좀 경제적인 이슈지만 저희가 이번 회담에서 나온 북핵 관련한 북핵 비핵화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사실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쓰는 표현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쓰는 표현이 조금 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협정을 따른다 뭐 이런 걸 썼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개선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협정 얘기 같은 것들은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 세 나라가 처한 지금 입장들이 조금 다르다, 원하는 것도 좀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사실은 FTA 같은 경우도 사실 세 나라가 지금 원하는 거나 처한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게 가장 이전에 저희 그 회담이 4년 전에 열렸다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 4년 사이에 바뀐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국제 무역의 질서들의 방향이 조금씩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네. 한중일과 이 사이에서 보면 한미일과 미중러 사이의 어떤 대립 구도가 조금 더 이전보다 선연해진 것 같고요. 예.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인 경쟁이 경제뿐만이 아니고 경제 안보, 무역 이것들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사실 이제 미국의 우방국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북한과 지금 같은 어떤 동맹의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일 중이 지금 세 나라가 만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 있는 좀 더 큰 세계적인 어떤 무역 질서의 판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시장 개방을 점차 하게 되면은 중국산, 뭐 일본산 수산물이든 이제 다양한 식품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뭐 일단 이 논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정부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 큰 뷰에서 보면 어쨌든 간에 무역의 어떤 장벽들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 봤을 때 그러니까 건별로 저희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뭐 계속해서 아침 경제 시간에 얘기하는 거지만 중국산 제품들에서 뭐 유해성이 나오는 것들, 최근 들어서 중국산 이커머스 문제들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창 중국 총리가 그 일본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좀 이제 수입 금지를 철폐해 달라라고 중국에 얘기했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제 오히려 후쿠시마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재고의 가치가 아직은 없다라고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부분 보면 네. 사실은 저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사안별로는 좀 전반적인 무역 장벽 철폐의 기조와 함께 사안별로는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가야 될 부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중 협력이 어느 정도 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대책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피해 임차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20년까지, 최대 20년까지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이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전세 사기가 돼서 경공매가 나오면 감정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낙찰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전세 사기 물건들 보면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낮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감정가가 뭐 한 6,700만 원에 낙찰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것만큼의 차이를 결국 정부가 이 임차인들의 구제에 쓰겠다. 어떤 식의 구제에 쓰겠냐 하면 우선 지금도 그 계약제도 같은 것들, 우선 그 매수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그 나온 물건을 본인이 경매에 나갔을 때 먼저 낙찰받을 수 있는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 예. 매수권을 LH에 넘깁니다. 이거는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럼 LH에서 그걸 사죠. 예. 사서 지금 그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에게 그 집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살 수 있게 해드립니다. 거기다가 추후 10년을 원하시면, 임차인이 원하시면 한 시중 가격에 한 50에서 70% 싼 가격에 이제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예.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감정가와 경매가 사이에 차이가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가지고 그 임차인이 다시 나가실 때, 퇴거하실 때 그 보상을 일정 부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상금을 해드리는 그런 방향이고요. 결국은 주거 안정성, 그 임차인의 전세 사기 당하신 분의 주거 안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그 선구제 후 회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야당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제 되는데, 예. 그거와는 선순위 그러니까 선구제 후 회수라고 하는 건 먼저 구제해드리고, 먼저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돌려드리고, 나중에 이걸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경매에 넘기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정부가 떠안겠다라는 보상을 받겠다라는 건데,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주거 안정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주거 보장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피해자들은 좀 뒤늦은 발표에 그리고 좀 이것에 대해서 좀 동조하지 못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한 점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그건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들의 상당 피해자들은 지금 먼저 나는 구제를 받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 보증금 넣었던 걸 계속 돌려받고 싶은 게 먼저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돌려받을 때 재원 마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 조금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 드리겠다라는 거인데 그럼 거기에서 우선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이제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선순위랑 후순위가 지금 존재하는데 얼마나 후순위 분들한테까지 이것이 정책의 효과가 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의 인터뷰 같은 걸 좀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 만족하시지 못하는 부분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저는 뭐 정부의 입장도 이게 재원 마련 같은 거의 입장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임차인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당하신 분들의 어떤 먼저 구제받고 싶어 하시는 그 심정도 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첨예한 입장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좀 체감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뒤따르길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증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는데 먼저 정부가 왜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그 기업들의 자산 대비 주가가 너무 낮은 거죠. 우리가 보통 PBR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 대비 너무 낮았고 이 PBR이 심지어 1도 안 되는 그래서 자산 대비 주가가 1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불렀잖아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그 정부와 금융위에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이름이 조금 좋아서 많은 분들이 이게 정부에서 나온 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법의 대부분이 밸류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금융위 쪽 생각은 그 방안 중에 한 뭐 10%, 20%가 밸류업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달라진 것 하나를 이제 저희가 짚어보면은 프로그램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거다라는 계획을 밝히는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ROE라고 하죠. 이 부분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주주 환원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가 조금 낙후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매년 공시해라라고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기업들의 자율 공시를 이제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는 거죠? 네,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에 들어오면서 대형마트 영업 시간에 제한을 뒀습니다. 2가지의 제한인데요. 첫 번째는 영업 시간을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는 영업을 못하는 시간을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 휴업일. 저희 일주일에 하루는 대형마트 안 열지 않습니까? 2주마다. 네, 그거를 정해야 되는데 요것 중에 영업 시간 제한을 원래는 서초구에서 0시부터 8시까지로 했던 것을 새벽 2시부터 3시까지로 원래 8시간 영업 제한을 1시간 영업 제한으로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아예 없애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업 시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2013년에 발의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아예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조정하는 건데 그 부분을 서초구에서 먼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서초구에서 시작을 하니까 퍼스트 펭귄이 되었잖아요. 그럼 또 팔로우하는 어떤 자치구들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럼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다 보면은 법 개정까지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방향성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통산업 전체를 보면 저희가 이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은 워낙 많이 늘어났고요.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에 있는 유통업 업체들이 가지는 경쟁력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편으로 볼 것은 그런 기업들의 경쟁력, 그런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상생이라는 것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영업 제한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했을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 주변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이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봐가면서 큰 영향이 없거나 큰 해악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어떤 조절 이런 것들을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이슈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불이 나 집기류와 점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노원 문화의 거리 상가에서도 불이 나는 등 서울 곳곳에서 화재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웅래 기자입니다. 대형 상가 회랑안이 연기로 자욱합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 있는 점포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시장 영업을 마친 뒤라 인명피해나 대피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와 점포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육류 가공 작업장 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 9시 20분쯤에는 서울 상계동 노원 문화의 거리에 있는 빈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영업 중이던 다른 층 이용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에 쌓여있던 내부 공사자재 등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청담동에 있는 16층 건물에서도 화재 신고가 접수돼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냉방기기 실외기가 설치돼 있던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엔 서울 부가연동 일대 680여 가구에 1시간 정도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삿짐 사다리차가 전선을 건드리며 전기가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에 탄 손자가 숨진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현 시험이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재연을 통해서도 운전자 과실로 본 국과수 감정과 달리 차량 결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사고 현장 도로에서 진행한 공식 재연 시험에 이은 두 번째 재연. 자동차 경주 면허가 있는 강릉 시민이 운전을 맡았습니다. 2년 전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과 모델의 차량이 경차 크기의 스티로폼 모형 앞에 멈춰섭니다. 세 차례 모두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는데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한 겁니다. 가속 페달을 일정 정도 이상 밟으면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함을 부정한 차량 제조사의 주장. 운전자에 의해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해제돼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과도 다른 결과입니다. 유족 측은 이번 시험을 통해 사고 당시 차량 결함으로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게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첫 공식 재현 시험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1차 재현 시험 역시 속도와 기어, 엔진 회전수 변화 등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5초간 가속 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 늘어난 속도는 사고 기록 장치에 기록된 수치가 재현 시험 때보다 시속 10km 안팎이나 낮았습니다. 제동장치를 밟았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EDR에 나온 그 110km에서 116km밖에 5초 동안에 증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이번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 재현 시험은 모두 유족의 몫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정말 민생을 위한, 정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싸워나갈 것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인 유족과 제조사는 다음 달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재현 시험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쌀쌀한 곳이 많아서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른다고요? 네, 한낮에도 선선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는 3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20도 안팎에 머무는 등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5.1도, 대전은 14.1도로 아침까지는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등 서쪽에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 21도, 포항은 2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네, 오늘 하늘 표정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또한 양호하겠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곳곳에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동쪽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영동 남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남과 경남 내륙에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전국적으로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